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설 지나고 와서 한 주가 이렇게 또 후다닥 빨리 갑니다. 증시로 보면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지만 힘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지수가 보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런 형태를 반복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지수도 좀 밀렸습니다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연히 이제 증시가 좀 에너지나 이런 측면에서 기간 조정을 예고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 2410선이고요. 코스닥 870선. 예, 좀 기대는 못 미치는 감이 있지만 좀 부진한 상황들입니다. 야간 선물은 0.34% 올랐습니다. 어제도 이제 야간 선물이 좀 올라서 기대했는데 국내 증시가 밀렸는데 오늘 일단 야간 선물은 올랐고 미 증시도 올라붙었죠. 다우지수가 0.66% 올랐습니다. 25,000선에 다시 근접을 했고요.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 0.1%. 미국 역시 뭐 채권 금리는 고공행진 조금 진정됐습니다만 향후 이제 금리 스케줄에 대한 우려들이 역시나 번지면서 올랐지만 또 불안감이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오늘 대응 전략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시장의 변수들 점검하고 또 나아갈 길을 미리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효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요, 뭐 오프닝하고 와서 보니까 주가란 게 사실 뭐 매일 오를 수 있고, 네, 해마다 오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뭐 조금 시간을 이제 템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오늘은 답답한 국내 증시 얘기를 좀 벗어나서 베트남 증시 얘기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네. 뭐 좀 고구마를 배고파서 고구마를 먹는데 네. 밥이 없어서 네. 네, 한 대여섯 개쯤 먹은 거죠. 네. 물도 없이. 네. 답답하죠. 네. 그래서 동치미 국물이 하나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좀 답답함입니다. 네.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긴 먹어야겠는데 뭐 계속 고구마만 먹을 수 없는 거니까요. 오늘은 좀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요즘 저 개인적으로 글로벌 시장 보면은 제일 좋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베트남 증시고요. 오늘은 베트남 증시, 뭐 해외 투자가 요즘 뭐 상당히 일반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가 좀 답답하면 눈을 좀 돌려보시죠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그러면 가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좀 전에 하단 자막이 지나가던데 작고 활발한 시장 베트남이라고 이제 네.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죠. 뭐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들은 뭐 많이들 공감하셨을 부분인데요. 사실 베트남 도시화된 도시를 한번 가보게 되면 야, 이게 베트남인가? 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드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베트남 그 하노이 가서 증권거래소 앞에를 가봤는데요. 예. 그냥 뭐 정말 검소하던데요. 전통적인 뭐 외형을 갖고 예. 있는 뭐 사이즈 그러게요. 크지 않은 네. 뭐 근데 그게 경제는 활력이 있다. 그렇죠. 네. 네. 어디서 활력이 나오는지 네. 한번 보죠. 여기 제가 네모박스 쳐놓은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35 이하의 인구수만 한번 박스가 쳐져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리 인구 분석할 때 뭐 고령화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출산율이 떨어져서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대책을 세워요. 뭐 이런 얘기들 주고받는 게 우리나라 얘기인데 베트남을 한번 보시면 35 미치면은 한창 일할 나이고 앞으로 이 경제활동 인구가 될 연령층들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인구 구성의 이 60%가 35 이하의 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국가라는 거죠.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고 성장률 보시면은 6.8%. 와, 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중국 등에 업고 한참 클 때
그때 우리가 구경했었던 성장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베트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국가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돈은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직접 투자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FDI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눈에 좀 띄는 부분은요. 예. 좀 오래되긴 했어요. 뭐 한 10년쯤 됐을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자금들이 베트남 증시에 선발대로 들어가서 한번 와장창 깨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고생했죠. 그때.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뭐 단물을 좀 빨아먹고 있는 건데,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금 베트남으로 직접 투자가 가장 크게 밀려 들어가는 곳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자금들이 강하게 밀려 들어가고 있다. 뭐 한국 그 다음으로 들어왔고, 뭐 싱가포르, 뭐 중국, 홍콩 뭐 이렇게 들어왔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서구권 자금, 뭐 미국계 자금, 뭐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 FDI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뭐 엔화 약세 등에 없고 뭐 상당 부분 바깥으로 흘러나간 우리가 뭐 와타나베 부인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오늘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도 답답한 고구마 증시에서 벗어나서 딴 거 한번 봅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눈을 돌린 투자 자금들 우리 요즘 뭐 베트남 IPO 펀드라든지 베트남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펀딩 자금들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있는 투자액들 말고 뭐 우리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일단 동력이 있어요. 동력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싼 인건비 하면은 예전엔 중국을 꼽았죠. 근데 지금 중국 페이 값에 한 5분의 1 값? 네, 5분의 1 값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요. 이미 중국에 있었던 국내 기업들은 뭐 상당히 많이 옮겼죠. 옮겼습니다, 예.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예.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베트남보다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이 더 싼 임금값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성장성으로 봤을 때, 뭐 접근성으로 봤을 때, 뭐 상당 부분 베트남 시장에 주목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유인책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는데요. 일단 뭐 하이테크, 뭐 소프트웨어, 뭐 경제구역에 들어가는 외국인 뭐 공장을 설립했다, 뭐 이런 부분들 법인이 밀려 들어오면 일단 4년간 법인세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100% 감면. 그리고 9년간 50% 감면, 15년간 뭐 10에서 20% 감면. 안 받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규 투자 프로젝트나 낙후된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 유인책들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영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 부분 민영화 진영이 됐고 외국인 자금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VN 지수 한번 보시면 네, 베트남의 대표 지수인가요? 네, 예. 참 부러운 차트죠. 작년 한 해 동안에 48%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도 다른 글로벌 증시들이 상당 부분 조정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지금 베트남 증시는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까 전에 예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제 거래대금 확 빠진 거 보고 원래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인대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기가 몰리면은 거래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VN 지수의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VN 지수 끌어당기는 상승 동력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꾸준히 올라왔고 보시는 것처럼 순매수가 뭐 상당 부분 시장을 리드하면서 작년에 48% 상승을 거의 뭐 외국인 자금이 만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최근 들어 가장 좋아 보이는 증시, 베트남 증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올랐으면은 뭐 끝물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급등을 해서 베트남 이 VN 지수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면 이거 뭐 불러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로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작고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랑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뭐 중국이나 일본이랑 비교하는 거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 GDP 값에 뭐 100%냐 얼마냐 뭐 이거 가지고 전체 시가총액 레벨 이제 많이들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36% 레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GDP만큼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뭐 작년서부터 이미 발생된 시세가 있기 때문에 소위 눌림이라는 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대기 매수세가 뜨거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대기 매수세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드리는 건 일단 베트남이 쓰고 있는 동화가 몇 동 이렇게 네, 동화를 단위죠, 쓰죠. 화폐 단위. 네, 화폐 예. 단위를. 근데 뭐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약세로 뻗는 구간도 없고요. 우리처럼 뭐 무리하게 강세로 뻗는 구간도 없고요. 상당히 안정된 동화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주의니까 변동성이 그런 부분에 좀 적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지만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주의 네.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 멀티플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앞서서 우리 봤었던 성장률 단 한번 계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6.8%씩 크고 있는 국가의 성장률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9배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 뭐 밸류에이션 부담 크지 않다. 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녹이는 뭐 하락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구간에서 옮겨 타려는 수요가 상당히 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니 장혁 팀장이 뭐 국제 투자하는 파트로 국제부로 발령이 났나 오늘 베트남 얘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눈을 좀 돌려서 해외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하면서 머리도 식히고 우리가 네. 또 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나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 자체는 굉장한 성장성을 가지고 크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럼 이렇게 가장 주목받는 뭐 업종이나 기업들이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어딘가요? 네, 만약에 시계를 돌려서, 네. 예 박사님이 지금으로부터 뭐 한 50년, 많이도 필요 없고 한 20년쯤 전으로 돌아간다. 네. 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뭐 사시겠습니까? 아, 그럼 삼성전자 일단 사놓겠죠. 네, 당연하죠. 네. 네. 뭐, 여기도, 베트남도 그냥 이 시장이 크기 시작하면 시가총액 1위 기업 사놓으면 네. 왠지 그냥 될 것 같잖아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모르죠. 예. 뭘까요? 미나밀크라고 네. 유제품 기업입니다. 오, 네. 그래서 우리랑 이 경제 환경 자체가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버원 살게요. 이렇게 물론 그것도 먹히는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투자의 아이디어를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 접근법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 금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트남이 금리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걔도 성장률이 높으니까 네. 뭐 당연히 금리 단위가 뭐 높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빠져서 지금 6% 중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금리 단으로서는 뭐 그렇게 높은 금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장률이 6% 아, 초반이니까 그럼요. 예. 물가 감안하면 사실 더 높아야죠. 그렇죠. 근데 7, 8% 물가도 가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구간이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출 금리는 얼마 정도 할까요? 뭐 마진을 따 먹어야 되니까 6% 중반대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한번 보시면 10%가 넘어갑니다. 와. 그러면 여기서 예대 마진 폭이 네, 4% 나온다는 엄청 얘기거든요. 크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뭘까요? 금융주가 되겠구나. 네. 은행주. 금융주 얘기를 빼놓고 할 수 없고요. 네.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베트남 인당 GDP가 뭐 IMF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2,300불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직 소득이 올라오지 않은 국가죠. 예. 근데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동성은 계속 올라오고 생산성 올라오면서 페이 값이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뛰겠죠.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시화율을 진행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시화 속도가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젊은 인구들이 막 계속해서 몰리겠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몰려서 뭐 그 땅덩이는 제한이 있는데 사람이 계속 몰리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집을 만들어요. 네, 예. 아파트. 네. 제가 다음 페이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진 아니고요. 네. 이거 베트남 사진입니다. 호치민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주목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요. 이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 한번 찾아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대출이요. 이거 우리 국내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 뉴스 아닌가요? 네.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이 돈들이 상당 부분 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 계약할 때 맨 처음 모델하우스 가서 만들어진 집도 안 보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죠. 우리가 선분양 시장입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주택 시장은 모두 다 후분양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선분양 시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동산 이 건설사들의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미리 대주는 거니까. 예, 미리 돈을 내가 예. 들어가지도 않은 집을 미리 돈을 대주고 예. 건설사는 그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하면서 남은 이 프라핏을 뭐 가져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구조죠. 재밌는 사실은 베트남 시장이 선분양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주 빈그룹이고요. 이 VI 이 코드명을 보시게 되면 VIC라고 치시면은 오타 났네요. VIC 코드명 치시면 네, VIC.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이거 제가 좀 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봉을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 뭐 한 7, 8월만 하더라도 한 40동? 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마무시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최근에도 이 성장률을 뽑아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봤고요. 네.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전에 금융 얘기를 했으니까 HDB 뱅크 얘기하겠습니다. 뭐 옆에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은행 창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웬 비행기가 하나 날아가고 있는데 자회사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저가항공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HDB 뱅크입니다. 뭐 여기 이 큰 인구가 앞으로 돈 좀 벌면은 여기도 또 뭐 바깥으로 여행 나가는 수요도 있을 거고, 뭐 바깥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려는 수요도 상당히 클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잘 맞춰져 있는 뭐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뭐 예대금리 차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자 수익이 이건 뭐 퀀텀 점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가파른 속도고요. 수익 증가율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3, 40%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익 증가율 더블 찍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면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구간에서 은행들 논하는 장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은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베트남 당국에서도 좀 M&A 합병을 통해서 좀 이 수를 좀 줄이려는 이 시도를 뭐 상당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기업. 여기는 이 코드 HDB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빈그룹, HDB뱅크 뭐 이쪽으로 뭐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이제 쌀국수 만드는 기업은 없네요. 베트남 증시인데. 예. 오늘 베트남 얘기, 베트남 경제 성장 얘기 쭉 하면서, 예, 머리가 조금, 휴가 간 것 같은 그런 네. 좀 맑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국내 증시 상황으로 해야겠지요. 네. 오늘 얘기도 그렇다고 뭐, 짐 싸서 이제 베트남 증시 투자해볼까 본격적으로 가기는 또 쉽지는 않은 거고, 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V턴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렵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네, 국내 있었고요. 증시. 방송에서도 예. 뭐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마찬가지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2,400에서 2,500 사이에 지루한 조정 국면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그 표현을 썼죠. 그러면 나갈 거냐? 근데 전 지금은 나갈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탄성이 네.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떨어진 탄성이기 때문에 반등 목표치 채우는데 좀 다소 답답함을 느끼는 구간이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증시 떠나서 그러면 베트남 증시에 100% 쏠 거냐라는 의사결정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으로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전이 다소 답답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증시 화이팅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은 좀 신선한 이야기, 좀 베트남 얘기 해주셨고 우리 시장 전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